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64년 만에 10월에 가장 추운 어저께라고 하더라고요. 참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참 여러 분야에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오프닝은 늘 같지요. 우리 특히 나이 드신 시청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이럴 때는 혈압, 고혈압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 담 들고 이런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경험치지만 바지 집다가 담이 들어서 움직이도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혈액순환이 가장 문제니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곽창석 대표님 모시고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지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부동산 총체적 난국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께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에게 부동산 인사이트를 전해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총체적 난국, 그렇죠. 저희가 방송에서 계속 했던 얘기니까 그래 이것도 문제야 저것도 문제 짐작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주제를 조금 스펙트럼을 조금 넓혀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집값 얘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기사 하나 찾았어요. 대표님. 3일 전에 여당 국회의원이 이제 분과위원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 국회의원조차도 한국 부동산 원 주택가격 주택가격 동향수 확대이고 위원회 신설 등에도 불구하고 민간지수의 상승률과 2배 이상 차이, 서울 종합주택 매매 가격지수 KB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40.4%인데 부동산원은 18.2%, 아파트 가격은 서울 아파트 가격은 54.4%인데 부동산원은 22.8%. 이 어느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당 그 의원까지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얘기를 왜 먼저 모두에 드리냐면 요즘 부동산 원 자료를 갖다가 가격 하락 시작됐다. 이런 매체들도 많고 이런 유튜브 찍는 분들도 많고 하길래 제가 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질문은 역대 최고치 주택가격 부담 지수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급등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주제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이제 보통 중간 소득에 대비해서 이제 집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느냐, 대출 상환 가능 소득을 가지고 중간 소득을 나눈 거니까. 결국 그 주택 구입 부담이 굉장히 커진 거는 사실이에요. 방금 통계 나왔지만은 통계 수치가 이렇게 막 2배씩 차이가 날 때는 우리가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2배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사실 이렇게 통계가 2배씩 차이 나는 통계는 의미가 없죠. 그 원소스는 하나이지 않을까요? 어차피 그 집계된 자료를 갖고서 내는 통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표본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통계를 제공을 했었으니까. 근데 그 이제 통계 수치가 한 3%, 5% 요런 차이까지는 오차로서 인정을 해줄 수 있는데 이거 2배 차이 난다는 거는 100% 차이 난다는 거죠. 그렇죠. 100% 차이 나는 게 어떻게 통계가 아니죠. 의미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보면 집값 통계뿐만이 아니고 부정확한 게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지금 대선 시즌이니까 대선 여론조사도 보면은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서 너무 편차가 심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이냐 아니냐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오르느냐 그르냐를 따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하고 오르냐 그르냐도 별로 안 중요하죠. 그냥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그죠. 그게 이제 집단 공감 지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감은 좋은 뜻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책에 나온 얘기는 그 예를 들면 이라크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미군 병사 얘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공감이지만 그건 집단 지성 공감이지 아니 집단 공감이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곽 대표 말씀하신 이제 그런 식이죠. 예, 그러니까 그 이제 뭐 얼마나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예, 예. 이제 뭐 예, 지지하는 게 달라지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이제 우선 사실관계와 또 옳으냐 그러냐 이런 거를 구분해서 예.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부끄럽지 않을까요? 보통 뭐 표본 지수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보통 나오잖아요. 뭐 표본을 발표할 때는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100%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신뢰도는 떨어지지만 하여튼 어떤 그 기관에 의해서 뭐 조사한 걸 따르더라도 예, 예. 지금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거의 서울은 역대 최고치예요. 맞습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발표한 게 2008년부터인데 예. 2008년이 그때 이제 최고치였거든요. 예, 예. 그때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95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뭐 2008년이 한 165 정도였었고요. 그렇게만 본다면은 이제 집값이 꼭지점이 아닌가 그렇죠.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집값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오른 거는 맞아요. 그게 거품일 수도 있다는 네. 거죠. 근데 왜 그렇게까지 집값이 많이 올랐는가? 또 집값이 오르면서 좀 가계 대출도 많이 늘어나 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가계 대출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앞으로 뭐 통제해야 되고 집값도 떨어질 거다.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은 팔 수 없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 예. 이런 구조 하에서는 끊임없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를 보면은 어느 정도 막 코로나 때문에 집값이 급등하다가 예, 예. 좀 올해 8월 이후에는 좀 주춤하고 있어요. 또 신축 공급도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세금 때문에 팔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뭐 분양가 상한제니 청약제도니 이런 것 때문에 짓지도 못하고 예, 예. 또 전세를 구할 수도 없고 또 전세 뺄 수도 없고 맞습니다. 무주택자가 대출이 안 돼서 집을 살 수도 없고 다주택자는 세금 때문에 팔 수도 없고 근데 이런 문제가 또 앞으로 뭐 개선될 여지가 있냐 하면은 개선될 수도 없어요. 예. 이런 구조하에서는 지금 그 대선 주자들 지금 뭐 여당 주자 얘기는 아예 뭐 앞으로 불로소득을 인정 안 한다거나 또 다주택자들 뭐 거주주택 빼고는 나머지는 맞습니다. 다 뭐 뺏겠다, 뭐 수용을 하든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야당 주자들조차도 지금 한 얘기가 뭐 반값 아파트, 쿼터 아파트, 뭐 4분의 1값 예. 아파트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무슨 개선될 여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체적 난국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뭔가 뭐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신락 같은 희망도 안 보이는 부동산 시장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 양도세 주택 양도세 중과세 2017년에 해가지고 지금 집값 이렇게 올려놓고 내년부터는 또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또 땅도 팔기 어려워져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땅값 막 뛸 거예요. 네. 그럼 땅값하고 집값은 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땅값이 오르면은 자연히 또 집값에 영향을 원가가 올라가 원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하죠. 계속 갈수록 이 실타래를 더 얽히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문제를 정말 이제 갈수록 해결되기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뭐 8월 되면은 계약갱신 청구권 시행 2년이 되면 예, 예. 그나마 요즘 조금 전세가가 안정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동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다 폭발하겠죠 내년 8월이면 눌러 앉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 번에 폭발. 내년 8월 되면은 그동안 한 2년간 누적된 이동이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폭발적인 전세난 거기에다가 지금 뭐 올 가을에 지금 분양하는 거 없잖아요. 예. 올해 5월 달부터 뭐 계속 한다 하다가
웬만한 분양단지들이 대부분 내년으로 또 넘어갔어요. 예. 그럼 내년은 할 수 있느냐? 그것도 기약이 없거든요. 이런 식이면은 내년, 내후년, 뭐 3년 후, 4년 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입주 물량이 해결될 여지가 없어요. 지금 여당, 야당 뭐 할 거 없이 지금 뭐 아까 말씀한 반값 아파트, 쿼터 아파트 뭐 이제 여당 쪽 주장은 일단 차치하고라도 그게 지금 그분들이 뭐 대부분 사시나 아니면 다 경제학 석박사 출신일 텐데 시장을 한 번에도 와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토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현실에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물론 이제 국공유지나 유수지 이런 것만 이용하면 또 가능할 수도 있겠죠. 대신 이제 국민들 세금으로 이제 부과가 되겠지만 어쨌든 눈앞에 보이는 액면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민간 택지를 매입 뭐 그러면 이번에 화천대유처럼 공공의 방식으로 수용 재결 방식으로 각 수용을 해갖고 민간은 비싸게 팔고 뭐 이런 형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공급에서 원가를 낮추려면 그렇지. 그게 이제 현상적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다못해 야당의 유수 정치인들조차도 그냥 듣기 좋은 싼 아파트를 넘어선 자극적인 용어들 뭐 반값 아파트, 쿼터 아파트 뭐 쿼터 아파트 뭐 이번 LH 공공주택 특별법 발효된 것처럼 지분 적립형 뭐 이런 것들 하고 뭐 다른 게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주택들이 너무 공약들이 너무 벌써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속지 말아야 돼요. 네. 자꾸 이렇게 뭐 지금 선거철이니까 포퓰리즘인데 이걸 뭐 한국말로 하면 표퓰리즘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표를 얻으려고. 예.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뭐 화천대유 대장동 사건에서 이제 드러나고 있지만은 그거는 지주들의 뭐 이렇게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그럼요. 강제로 뺏어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정말 소수라는 거예요. 그럼 다수 거의 90%의 물량은 못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정책을 내놓는 후보들한테 우리는 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아마 올해 연말쯤에 올해 사자성어 이런 걸 뽑으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세상이 지금 뭐 후한무치, 그다음 적반하장, 뭐 이 도둑놈이 몽둥이를 들고 있고 지금 뭐 얼굴이 너무나 두꺼운 이렇게 뭐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이런 정치인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참 그게 이제 부동산에도 좀 영향을 그동안 간접적으로 미쳤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갈수록 부작용이 커져서 직접적인 영향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 피해가 갈수록 서민들한테 가중될 겁니다. 국민의 몫이죠. 지금 들리는 얘기를 보면은 이제 종부세를 하도 세게 때리니까 지금 이제 특히 기업들이 많이 몰려가는 지역들이 있어요. 우리 방송은 지역을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얘기하면은 우리 방송을 보고 또 딴 사람 다 따라하니까 제 지역 얘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이 월세 가격이 막 폭등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막 폭등하고 있는데도 집이 잘 안 지어지는 거예요. 짓는 사람들은 그 집을 짓는 순간 종부세에 노출되니까 사실 지어서 뭐 짓는다는 행위는 어느 정도 자기 돈만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대출 이자도 내야 되는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또 종부세가 뭐 막 3%대, 막 5%대 이렇게 튀어버려요. 그러면 결국 투자를 하면은 이제 뭐 대출 이자 내고 종부세 내고 또 나중에 양도세 내고 이러면은 남는 게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지금 보니까 이 월세 상승 속도가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그렇죠.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점점 폭등장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또 큰 문제가 하나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걸 보니까 원하는 아파트는 짓지를 않고 아파트 대체 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 뭐 오피스텔, 아파텔이라든가 생수, 뭐 생숙이라 생활형 숙박시설, 지산, 또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분양가가 비싸게 나와요. 뭐
얼마 전에 뭐 마곡에서도 하고 서울 고덕에서도 네. 하고 이런 것들 보면 거의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도 더 비싸게 나와요. 사실 그게 기존 아파트보다 비싸서는 안 돼요. 근데 비싸게 나오면 분양이 안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청약의 경쟁률이 뭐 수십 대 1, 수백 대 1 나와요. 주택이 없으니까. 더 놀라운 거는 그렇게 비싸게 나왔는데도 프리미엄이 순식간에 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은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오늘 총체적 난국입니다. 근데 이게 꺾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완전 돈 놓고 돈 먹기가 돼서 그냥 일주일에 막 몇 천씩 팍팍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폭탄 돌리기입니다. 그렇죠. 코인판하고 비슷해졌어요. 이게 원래 그 상품 특성상 메인스트림, 뭐 서브 이렇게 나눠지면 이거는 이제 틈새 시장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까지 주택의 대체 상품인 이런 것들이 이렇게 투기장화가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죠? 옛날에 2000년 초에 뭐 아파텔 이런 건 잠깐 유행하긴 했었지만 틈새 시장으로 지금처럼 피가 이렇게 많이 붙고 이랬던 적은 제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 기능이 살아 있으면은 뭐 아파트 값이 먼저 오르고 그러면 이제 또 아파트의 공급이 늘면서 또 이제 뭐 오피스텔, 아파텔 이런 것도 지어지고 예. 그래서 아파텔의 공급이 막 늘어나는 시점쯤 되면은 시장이 안정기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파트를 아예 못 짓게 하니까 뭐 어쩌면 아파트 시장이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게 뭐 아파텔이 안정 이런 것들이 없어지려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맨날 하는 간단한 건 아니지만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살고 싶은 지역에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분양을 받을 수 있다면 가격 상승이 이렇게 비이상적으로 형성이 되지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근데 당연한 거를 왜 저희는 당연한데 그 사람들은 당연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이라는 거를 이해를 못하고 본인들이 뭘 하면은 되는 줄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분야는 어떨지 몰라도 이 부동산 분야는 그렇게 안 됩니다. 시장 기능을 완전히 없애 놓으면은 해결될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시장이라는 거는 늘 자율 조정 기능이라는 게 있는 건데 예. 지금은 이제 모든 규제가 막 얽히고 설키고 돼가지고 시장 자율 조정 기능, 정화 기능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정자나 입법자들이 봤을 땐 이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이라는 것 자체가 투기만을 니꼬로 투기를 얘기한다는 어떤 선입견 또는 모두의 그 박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실책들이 실기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자율 조정 기능은 제가 곽 대표님 옛날에도 방송 모시고 했을 때 선택을 못 받아요 시장에서요. 남들보다 동일 지역 유사 지역에서 분양가가 높든지 아파트 내부 구조가 안 좋든지 뭐 여러 가지 시장 니즈에 못 맞추면 그 아파트 브랜드는 도태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시장의 조절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내년에 지금 시장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이제 내년에 이제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게 되면 집값은 뭐 10% 20%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나오고 있고 또 정부가 이게 대출 규제 카드를 계속 쓰면은 결국 폭락할 수뿐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것도 시장 기능이 있을 때에 해당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제 뭐 금리라는 게 시장 기능이 있을 때 그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매수 부담이 줄고 어떻게 이렇게 정상적인 시장이 되는데 지금 이 우리 시장 부동산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아무리 이런 걸 해도 좀 올해 금리 인상했잖아요. 또 대출을 거의 중단에 가깝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올해 지금 3, 4분기 집값 변동폭을 보면은 역대급 상승세예요. 말하자면은 물이 흘러가는 수로를 막아버렸어요. 댐에서 수로를 막아놓고 지금 그 수위가 낮아지길 기대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감방에다 사람을 가둬놓고 나가는 문을 틀어 막아놨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문을 틀어 막았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잖아요. 팔아서 세금 다 내고 집만 없앨 경우에는 그거 누가 팔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딱 감방에다 가둬놓고 왜 안 나가냐고 지금 하고 있는 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상적인 시장이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금리를 올리건 대출을 봉쇄하건 어쨌든 대출 안 받고 사는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은 강남 집값이 뭐 42억, 45억, 30평대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한두 명은 늘 있게 마련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난국이 해결되기 어려운데 근데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그럼요. 있습니다. 월세 막 오르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뭐 좀 사전 청약도 한대는데 요 몇 개 안 되는 물량 아직 뭐 토지 보상도 시작도 못한 지역에 막 지금 사전 청약을 한다는데 이걸 또 쳐다보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믿지 마십시오. 미국이나 캐나다의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한국도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리 선진국의 지금 집값이 떨어져도 이런 구조 하에서는 한국은 금리를 올리건 대출을 중단하건 집값 계속 뛰게 돼 있습니다. 언제 떨어질 수 있느냐? 금리를 큰 폭으로 올려서 결국 부동산 잡으려다가 경제를 잡는 순간에 집값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뭐 집을 가지고 있으나 안 가지고 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죠. 그 자산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니까. 그때. 그럼 만약에 뭐 우리나라가 망하기를 기대하시는 분은 뭐 집을 안 사고 기다려도 되는 거지만은 그렇게 쉽게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수출되는 거 보십시오. 국민들이 사실 정부만 잘하면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잖아요. 뭐 오징어 게임이니 보십시오. 창의력도 뛰어나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뭐 다른 유럽이라든가 다른 국가들이 정치할 가능성이 있지. 맞죠. 이대로 가면은 한국은 살아날 겁니다. 정치 리스크만 없으면. 하여튼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장입니다. 계속 가계 대출한다는데 가격은 올라. 대출 중단하는데 가격은 올라. 금리 인상하는데 가격은 올라. 이렇게 계속 올랐으니 금방 꺾이지 않을까. 충분히 일반인들은 가질 수 있는 고민이고 의문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태껏 곽창석 대표님과 이야기 나눴던 총체적 난국이라는 의미를 조금만 새겨보신다면 뭐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께 정보 지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더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정보 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원광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